진출을 조금 보면 우리 라이브의 제작사의 어떤 미션 자체가 해외 진출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했던 제작사인데, 근데 이제 2019년 상하이 K 뮤지컬 로드쇼에서 이제 또 음,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상하이에서, 상하이문화광장에서 이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공연을 또 했는데, 사실 상해문화광장은 2011년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뮤지컬 시장의 발전이 막 추진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지금도 아주 좋은 작품들을, 특히 한국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는 그런 곳인데, 좀 예를 들어보면, 뭐, 2017년에 마이 버킷리스트, 2018년에 음, 라흐마니노프, 2022년에 펜네터, 그리고 또 2022년에 시데레우스. 시데레우스는 레플리카 공연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다 라이선스 됐던 음,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인사이드 윌리엄. 이런 작품들까지 쭉 상해문화광장에서 가져가서 되게 한국에서 정말 잘 된 작품들을 많이 가져간 네, 그런 제작사이죠. 그리고 2021년에 바르샤바 한국문화주간 행사에서 마리키리 공연 실황을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폴란드 이 작품이 이제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상황이 마련이 됐고, 2022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황금 물뿌리개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게 페스티벌 대상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작품이 황금 물뿌리개상을 또 수상을 해가지고 그때 또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6년에 아예 폴란드 라이선스 공연도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 폴란드 그리고 일본에서도 공연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예술경영지원센터 K-뮤지컬 로드쇼인 런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극 배우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22년에 그 기회를 잡게 되면서 올해 24년에 체링 크로스에서 이제 공연이 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병원 대표님은 리드 프로듀서를 맡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음, 한국 그 제작사 대표로서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서 그 영국에서 공연하는 모든 프로덕션을 이끌었다는 이 지점,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퀴리라는 뮤지컬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격적인 여성서사 뮤지컬의 모델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성서사라는 이 용어를 우리 조이님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음, 이제 아마 좀 몇 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여성서사라는 말을 꼭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예, 하는데도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제 이 마리캐리가 등장했을 때는 사실 여성서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본격적인 모델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 이야기를 이제 그 마리아하고 결합을 시켰다. 마리키리와 결합을 시켰다라는 지점에서 그러한데, 왜냐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성 연대잖아요. 여성 둘이 이제 연대를 해서 서로 간에 그 자기의 어떤 인생을 쭉 같이 끌고 나가는 네, 그런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마리키리는 실존 인물이지만 안내는 이제 허구적 인물이죠. 가공의 인물이고 이 작품에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내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가공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 라듐걸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2018년에 국내에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케이트 음, 무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라듐걸스. 근데 이 라듐걸스가 우리가 마리키리 보러 가면은 항상 이렇게 백그라운드 난리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작사에서 이렇게 제가 재연된가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라듬걸스 내용이 이 자체는 실화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라듬을 발견한 이후에 모든 프로덕트에 다 라듐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반짝거리고 예쁘니까 그냥 뭐 음, 화장품에도 넣고 무슨 맛있는 물에도 넣고 음, 뭐 옷에도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는데 이 라듐걸스 내용은 특별히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죠. 그래서 붓 끝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가지고 정교하게 시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찍고 음, 또 라듐을 또 찍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괴사가 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라듐걸스의 이 인물 중에 한 명을 폴란드에서부터 온 안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가공의 인물을 그 안에 넣어서 이제 마리키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실 마리키리가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 피치 못할 그런 결과를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다 넣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공의 인물이지만 실제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결합시키고 그 안에서 마리키리와 안네 사이에 어떤 여성서사적 연대 이거를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키리라는 뮤지컬을 가장 독특하고 가장 프로미넌트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드라마터그를 보면서 정말 천재인 작가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마리키리를 쓰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지적인 작품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리키리를 좀 얘기를 하려면 사실 마리키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리키리라는 인물은 사실 라듐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키리는 이게 지구상에 존재한다, 이 물질이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었고, 이제 본인이 그것을 자기 남편하고 발견하면서 그 물질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이게 바로 비주류였고 이름이 없었던 자기 스스로 이 과학계 내에서 어떤 입장을 만드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라듐을 발견해서 라듐에 이름을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프랑스 과학계에 포지셔닝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나를 주체화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르키라는 인물이 저는 뭐랄까, 그러니까 위인을 벗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마리키라는 인간을 집중하고 마리키라는 인물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본인 스스로 포지셔닝,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인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지점이 마리키리를 위인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그걸 제가 이제 좀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뮤지컬 마리키리 좀 낯설잖아요. 우리가 위인에서 알고 있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독선적인 인물이에요. 어둡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작품의 비주류성을 얘기하는 가장 첫 장면, 파리행 기차 안에서도 보면은 이상한 괴짜, 뻣뻣한 여성, 부유하는 이방인, 탈처되는 폴란드인 이런 식으로 마리키를 계속 설명하거든요. 이런 그 수사로 마리키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 폴란드의 가난한 여성 말이 역량과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기성질서 안으로 흡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고 그래서 마리키리는 언제나 이름이 없는 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리키리는 항상 이름 없는 곳에 자기 이름을 놓는 삶을 살기 원했고 그래서 결국에 그 기성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는데 사실은 그 마리키리가 기성의 질서 안으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기성의 질서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리키리 자체가. 이 마리키리가 음, 너무 월등하고 여성이니까 이 남성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자기 자리를 뺏길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도 있고 그러니까 기성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정말 타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바로 라듐을 발견한 것. 그래서 이제 라듐은 마리가 발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놓으면서 이제 잡은 바로 그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라듐은 이 세상에 존재했지만 그동안 미지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마리가 주체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결국에는 미지의 대상에 이름을 놓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이름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남편보다 더 뛰어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과학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잡은 그렇기 때문에 마르키리가 그 라딤을 발견하는 그 장면들을 잘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학자를 다루는 많은 소설들에서 보면은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 미친 과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은데, 가령 예를 들면은 지킬의 나이트, 지킬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의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그렇고, 이런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요. 욕망에 미친 어떤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왜냐면은 라딤을 발견해야 내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발견한 라듐이
결국에는 인류에 도움을 줬지만 또 엄청난 해악을 끼쳤던 그 모델이 바로 안느였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그 마리의 모습은 굉장히 자기의 모습을 속죄하듯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첫 장면을 보면은 자기 딸한테 나는 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무슨 뭐 나 죽었다고 해서 부고를 막 엄청나게 남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남기고 싶다. 이제 마리키리는 그렇게 나는 살고 싶다. 결국에 속죄하듯 살고 싶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객관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키리가 왜 우리를 이렇게 사가의 지점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마리, 그동안 위인이 아니라 이 마리가 얼만큼 나를 주체화하고 싶었는가, 나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리를 놓고 싶었는가에 대한 그런 욕망이 굉장히 잘 보이고, 그리고 그 욕망을 잘 보여주는 노래가 그렇잖아요. 1막 끝날 때 부르는 넘버 딱 듣고 있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터미션 직전에 나오는 그 넘버, 그리고 이 무대의 조명이 쫙 들어오면서 이 라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자신임을 인지하게 하는 그런 연출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저는 아주 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작품이었어요.